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별사 시험 일반 내용과 그다음 특허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임병훈 별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 생소한 장소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다 별사학원이 이제 역삼동에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내방역 개원을 했습니다. 먼저 별사 시험에 대한 별사의 직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별사의 직무는 이 산업재산권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도 일부 다루고 있는 이 별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 상담이나 이 권리 취득, 그다음에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는 이 전문가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별사 시험에 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허 사무소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가 특허 사무소에 이렇게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기업체를 가고요. 이제 특허청 이제 지식재산처죠. 지식재산처의 심사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계나 뭐 관련 유학 이런 쪽으로 뭐 빠지로 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특허 사무소에 취직해서 이 변리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 본다 그래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간의 이렇게 경험이 쌓여야지만 이제 실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 가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면, 이 특허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R&D 기획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경영 사업화 이 파트가 있습니다. IP 파트는 이 전기전자, 기계, 화학 바이오, 상표 디자인 이렇게 구분됩니다. IP 파트는 필수적인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R&D 기획이나 이 사업화 관련해서는 이 조직을 갖추고 있는 특허 사무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IP 파트에서는 이 전기전자 특허 업무, 그 다음에 기계 이 특허 업무, 그 다음에 화학 바이오 관련된 특허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표 디자인 관련된 특허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붙게 되면 붙는 또 대부분의 별들이 이 특허 별사로서 이렇게 하게 되고, 특허 별사도 이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통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별리사, 그 다음에 기계 별리사, 그 다음에 화학 별리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 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그래서 이 어떤 지식 재산 관련된 창출 업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업무, 그다음에 활용해서 돈으로 바꾸는 업무,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사 시험 시행 계획은 매년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은 보통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최소 합격 인원의 3배수입니다. 2차 시험은 이 최소 합격 인원을 2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시험은 600명에서 플러스 한 4, 50명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차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이 200명인데 항상 200명 가까이 뽑고 있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200명 이상을 뽑을 수 있지만 이 시험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을 통과해서 200명에서 플러스 한 10명 정도가 현재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시험은 2월 말에 대부분 다 보고 있고, 그 다음 2차 시험은 7월 말에 보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하루를 시험을 보는 거고요. 2차 시험은 이틀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이 사전 정보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다 인지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1차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민법,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영어 이렇게 되고요. 영어는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점수를 획득해서 영어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이틀 보는데 하루는 특허와 상표를 보고요. 다른 두 번째 날은 이 민사소송법과 선택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고, 선택은 이제 패스 페일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 페일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패스하면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50점 기준으로 이렇게 패스 페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목별 이제 시험 기간을 시험 시간 정도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산업재산권법, 2교시가 민법, 3교시가 자연과학인데 이 70분, 70분, 60분 이렇게 시험 시간을 주고 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각각 첫날은 특허 상표, 두 번째는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인데 이 120분씩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출제 기준입니다. 1차 시험은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 시행되고 있는 법이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다 법이 바뀌면 계속 바뀐 법을 이 follow-up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말까지 판시된 것이 이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1차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럼 2026년 올해 12월 11일까지 판시된 게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말에 보통 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법령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 시행 중인 법이고요. 판례 이 상반기까지 판시된 게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 2차 시험을 본다. 그럼 2027년 6월 말까지 판시된 게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영어 시험은 이런 토플이나 토익, 탭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것 자격을 하나 획득하면 되고요. 자격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별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별사법 시행령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사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 능력 검증 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그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순서를 정해서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의 평균 합격자 평균이 한 70점 후반대에서 많게는 뭐 높을 때는 10점 초반대까지 이렇게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60점 이상 전강 평균이 60점 이상이 합격자 커트라인이다.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대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목당 가락이 40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은 50점 이상. 그래서 50점 이상이 패스이고 50점이 안 되면 49점부터는 이제 페일이 된다는 거죠. 50점 이상을 받고 이제 필수 과목에 각 과목 40점 이상, 그다음 필수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는 현재 최소 합격 인원 200명이라는 거죠. 이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다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차 시험에 합격자 평균은 50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높아야 50점 초반대이고요. 그래서 이 60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당 과락이 되지 않고 40점 이상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순서를 정해서 200명 정도를 뽑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 올해는 지금 1차 시험이 400명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받고 같은 경우는 한 4,400명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자가 600명에서 뭐 거의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몇십 명 더 추가 합격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600명에서 플러스 한 50명 내에서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붙고 나면 얘가 두 번 있습니다. 그 1차 시험을 붙은 해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0명이 붙으면 그 전년도에서 이제 또 600명이 1차 시험 붙고 전년도도 600명이 1차 시험에 붙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전년도 200명이 이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2차 합격자로서. 그럼 400명이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응시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1000명에서 또 플러스 몇 명이 이렇게 되겠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는 200명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1차 시험의 합격자의 합격률과 2차 시험의 합격자의 합격률을 곱하면 한
4% 정도 되나요?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4%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죠? 한 3%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10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붙는 시험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고요. 어설프게 도전했다가는 이 시간만 이렇게 허비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출제 비율입니다. 이 산업재산권 1차 같은 경우는 산업재산권 전체가 필수 과목으로서 이 40점이 이렇게 40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2차 같은 경우는 특허, 그 다음에 상표법은 필수이고 디자인은 선택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의 40문제 중에서 이 특허법이 19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용시험법이 1문제 정도 나오고 디자인 상표법은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 특허법이 이제 모태법이다 보니까 모태법이라는 건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전체 공부량의 50% 정도를 특허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량이 많은 게 이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이 제가 30% 정도라고 이 35% 잘 써놨네. 35% 정도 이렇게 공부량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보법이 한 15% 정도 공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용시험법은 1% 정도 공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모태법이고 특허법을 상당 부분 준용을 합니다. 실용시험법은 99%를 준용하고요. 그래서 특허법과 거의 똑같다는 거죠. 차이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1%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디자인 법은 70% 정도 준용하고 있고 상표법은 30% 정도 준용하고 있는 법이다. 결국은 이 특허법이 모태법이 하지만 가장 이질적인 법은 또 상표법이라는 거죠. 특허법과 준용률을 살펴보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부량이 전체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 순서는 무조건 법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디자인 보법이나 상표법은 특허법에서 익힌 개념은 이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허법이 1번이고요. 실용시험법은 특허법 공부를 할 때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보법이나 상표법은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법을 먼저 공부해도 되고요. 상표법을 먼저 공부해도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상표법 공부량이 디자인 보법 공부량 2배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꼭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공부량이 많은 과목을 더 먼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표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디자인 보호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대로 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꼭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교재 선택 기준은 교재의 선택은 가장 최신의 교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되는데요. 이 간혹가다 이제 당근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싸게 판다, 뭐 기본서가 6만 원인데 만 원에 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산업재산권법은 매년 한두 번,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막 서너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개정된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개정되기 전에 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합격에 당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가장 최신 판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 사는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이 업계에서 명언 이 조언 중에 하나가 교재에 돈 아끼지 말아라 라는 게 유명한 조언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수험생들이 보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다수의 수험생들이 보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자 직강 교재를 선택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게 교재만 보면 이게 내용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파 이런 것들은 이 강의를 들어야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교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 특허법 교재, 특허법 강의와 관련된 뭐 교재 드리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별사 시험에서 산업재산권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이 절차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민사소송법이라 합니다. 실체법은 뭘 추구하냐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법이 실체법입니다. 그에 반해 절차법은 어떤 약속을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약속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부하면 듣다 보면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겠구나. 내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배웠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저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절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옳고 그름의 사실 문제는 이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큰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아웃라인 속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습니다.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막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막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훨씬 많이 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절차를 이제 알게 되고 용어의 의미도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결 수월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별사 시험에 들어온 사람들이 민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특허법을 그 다음에 공부하거든요. 민법을 공부할 때는 대충 알 것 같은데 특허법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도 모를 것 같다. 해독할 때도 잘 모르겠다. 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언제 익힐 수 있느냐? 한 3회독 정도 하면 이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더 떨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을 시작해서 이 법조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조문이 있고 조문에 대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조문을 이렇게 법적 취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해석 기준,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판례이고 그 판례가 없으면 이제 실무나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조문과 판례에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설보다는 판례와 실무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저 말은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학설을 좀 공부를 합니다.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이런 거 공부하죠. 근데 이제 산업재산권법 공부할 때는 학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판례, 이론, 실무 이론 이 순서대로 보고 학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할 때 효율성이 증진된다. 이게 이제 합격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하나의 어떤 관점인데요. 이 산업재산권법을 결국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법 체계는 비슷합니다. 법 체계. 그래서 그 법 체계를 보통 이제 강의에서는 목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목차를 통일화시키고 동일한 목차를 쓰면서 그 동일한 목차에서 세 개를 비교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때 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목차, 내용은 이 법조문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네요. 저희 강사미 교재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법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김민배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네요. 소개는 잠깐 드리면 저는 학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는 이 지적재산권법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특허문 리담의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최근 리담 특허법이고 올해 이제 25판이 나왔습니다. 25판 매년 한 판씩 이렇게 한 판씩 개정이 됐으니까요. 25년간 현재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식 레시피와 관련된 게 관심이 많아서 음식 레시피와 관련된 이 책을 작년에 한번 출간을 한 적이 있고요. 외부 활동은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고요. 요즘은 그냥 한양대에서 경민 교수 이 정도 하고 있네요. 나머지 밑에 실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담 강의는 해서 동일한 법 체계를 쓰려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법 체계 유기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중심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강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합격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론을 제시해 줄 거고요. 또 요령을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걷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질의응답 사이트를 통해서 이 사후 관리를 현재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강의 일정은 이제 다음 주에 1차 개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가 있고, 정리 강의가 있습니다. 판례 강의는 특징은 이때 6월 달에 판례 강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 판례 강의를 한 번 합니다. 6월 달에 하는 판례 강의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월 달에 있는 이 판례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대비용으로 최근 10개년 이 판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까지 출제된 판례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까지 판시된 판례가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1차에서는. 그때는 이제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동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판례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상표법과 디자인 보법은 일단 김인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강의의 종류는 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 어떤 사람들 들어야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기본 강의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기본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강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합격권에 이르는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부는 사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기본 강의는 반드시 이렇게 수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와 조문 위주로 이렇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판례와 이 전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 강의는 6월 달에 하는 건 2차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9월 달에 하는 건 1차 대비용으로 이렇게 최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강의를 중간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가 있는데, 객관식 강의는 꼭 필수는 아닙니다. 객관식 문제 풀기 귀찮다, 또는 문제 풀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강의 계획표이고요. 강의 계획표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죠. 8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4회차까지 강의를 하는 거죠. 오전 오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일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되니까 32회잖아요. 그래서 8주 이렇게 강의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책 순서에 따라 강의를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책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처음에 입문자를 위해서 좀 논리적 어떤 연결성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순서에 따라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 제가 순서를 임의로 조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복습하실 때도 제가 강의한 순서대로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 단원별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줍니다. 기출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뭘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강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커리큘럼입니다. 1차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입문자를, 상반기 입문자를 위한 강의, 그 다음에 하반기 입문자를 위한 강의, 그 다음에 재시생을 위한 강의,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뭐 3월 스타터
필수 코스, 7월 스타터 필수 코스, 뭐 리코어 필수 코스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상반기 입문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 강의와 전문 강의, 그 다음에 1차를 같이 대비할 수 있는 판례 강의,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근데 하반기 입문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점은 판례 강의를 1차 대비용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차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판례 강의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시생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례 심화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로 이렇게 현재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TPS도 이에 맞춰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2차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잖아요. 2차 주관식에서는 그래서 1차에서 뭘 더 해야 되느냐. 일단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1차에서 공부한 내용과 2차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2차에서는 세부적인 심화된 쟁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판례 심화와 내용 쟁점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출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사례문제 풀이를 통해서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답안지 쓰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지를 구성해야지만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 답안지를 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밖에 이제 실전 능력 배양 관련돼서 뭐 모의고사 이런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1차 강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3월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강의 심화를 하면서 쟁점 정리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2차 10년치 2차 기출문제 풀이를 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을 현재 이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문 판례,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되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을 이 목차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정리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제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풀어내는 거고 OX를 맞추는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하는 거고 2차는 이제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이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이 트랙을 타고 나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특허법 같은 경우에 20점을 다 맞았다는 겁니다. 맞았다 할지라도 2차에서 이제 주관식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사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목차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능력을 이렇게 답안지 쓰는 스킬을 길러야지만 이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 공부 방법입니다. 일반적 공부 방법은 결국 이 시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보니까 all와 nothing이라는 거죠.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과의 한계선이라 했을 때, 인계점이라 했을 때 이 한계선을 넘으면 무조건 all이 되는 거고 이 한계선 밑에 있으면 무조건 noth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수준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파란색 영역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파란색 영역에서 그친 사람은 아주 미미한 차이로 이 nothing이 그냥 돼버리는 거고 이 넘어간 사람은 전부 다 all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계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계선을 어떻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그림 아시나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다면 내가 난쟁일지라도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비싼 돈을 주더라도 좀 유능한 강사님, 유능한 교수님, 뭐 수영을 배우더라도 뭐 국가대표 수영 선수 이런 사람들 배우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별사 시험이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어떤 강사님을 따라서 또는 어떤 학원의 어떤 이 관리하는 그런 역량을 따라서 이렇게 이 시험에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뉴턴입니다. 뉴턴이 사실 이 얘기를 했고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이루는 성과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것들은 내 이전에 이렇게 놓은 성과에 나는 조금 더 더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뉴턴은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주연 배우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많은 스태프나 뭐 감독님들, 다른 배우들이 열심히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나는 숟가락을 얹어서 내가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뭔가를 뛰어넘는 사람들 보면 기존에 그래서 뛰어넘기 위해서 내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내 역량에 의해서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소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된 강사, 검증된 학원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략적인 이제 공부 방법 설명드리면 한 6개 정도 이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기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되게 간단한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항상 시험 전날에 내가 이래독 할 수 있으면 시험에 붙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꼭 전날이 아니라 시험 한 2, 3일 동안 전 과목을 이래독 할 수 있으면 시험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시험 전날에 이래독 할 수 있으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량도 그렇고 교재도 많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특허법만 하더라도 교재 같은 경우 보면 뭐 대여섯 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공부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암기 능력 범위로 공부량을 줄여서 암기량을 만드는 겁니다. 암기할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열심히 암기할 수 있으면 시험에 붙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줄이기 위해서는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재 같은 경우도 단권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교재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지막 전날에 어떤 것들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인가 과목별로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도 정해야 되고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다 정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이래독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특허법 같은 경우에 이래독 하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래독 하는데 이 8주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2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전날에 이래독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날에 특허법만 보는 건 아니지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민법도 봐야 되고 특허법 보고 그다음에 디자인 상표법도 봐야 되고 자연과학도 4과목 봐야 되잖아요. 그럼 특허법에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2-3시간, 많아봤자 2-3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2시간 안에 이래독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단권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과목을 이해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 이 PPT에도 그 3단계가 계속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고 법과목을 이제 이 공부하는 과정은 3단계인데요. 이해하고 정리 암기하고 이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 떨궈내는 겁니다. 암기할 것만 남겨놓고 전부 다 떨궈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기할 게 남으면 그 열심히 이제 정리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해석서를 늘리면서 정리 암기를 계속 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적용 능력을 이렇게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적용하는 과정으로 법과목은 공부하는데 이해가 전체 50%를 차지해야 된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할 분량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정리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 암기 어느 정도 된 후부터는 이 적용하는 능력이 기르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단권화를 해가는 거죠. 공부 후에도 앙도가 있다. 이 특허법을 예를 들어볼까요? 특허법 같은 경우에 20문제 1차에서 20문제 나오잖아요. 1회독 하고 나서 1차 기출문제를 풀어오잖아요.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한 5문제도 잘 못 맞습니다. 사실 5문제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3회독 하고 나서 20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래도 한 5문제 맞춥니다. 되게 알쏭달쏭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3회독 하면 한 10문제 맞추고 어떤 사람은 5회독 하면 한 20문제 거의 다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1회독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달성시키기 위한 공부를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해독이 됐을 때 이 시험 문제, 이 2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없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5회독 하든 7회독 하든 10회독 하든 뭐 20문제 중에서 50%도 못 맞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보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제 왕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 해독수의 마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허법 같은 경우에 페이지로 얘기하면 지금 이번에 어저께 나왔는데요. 25판이 한 1200페이지 좀 안 됩니다. 그럼 하루에 내가 특허법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100페이지를 공부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내내 공부해서 기계적으로 10시간 공부하고 하루에 1시간에 10페이지씩 공부하겠다. 그러면 100페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 2회독 하는데 10일 정도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2회독 할 때도 근데 한 10일 걸립니다. 3회독 할 때도 10일 걸립니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4회독 할 때 한 10일 걸립니다. 5회독 할 때는 한 4일 걸립니다. 6회독 할 때 있잖아요. 하루 만에 다 봅니다. 7회독 할 때는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해독수를 높였을 때 가속도가 붙고요. 그 가속도를 붙이는 사람은 시험에 붙고 가속도를 붙이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이 25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2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공무원 사람들이 이 업계에 이 자격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 좀 해봤고 대학교 때도 공부 좀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나 공부 좀 했는데 잘 모르겠네. 나랑 안 맞는 건가? 한 2회독 하면서 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3회독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속도가 붙는 순간인데 그 가속도를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전체 도전하는 사람의 한 7, 80%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시험에 붙는 사람 1차에 한정해서 얘기해보면 합격자들 보면 대부분 다 특허법 몇 회독 했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10회독 했어요 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1, 2, 3회독은 어렵지만 10회독은 그 다음에 가속도 붙잖아요.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가속도의 느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3회독 하면 모르는 건 당연해요. 이제 온라인 좀 잡았네 라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5회독 이하 했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법과목의 특성이고 사실 특허법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민법, 뭐 특허법, 디자인법법, 상표법입니다. 가속도의 해독수의 마법을 통해서 가속도를 붙이는 사람이 시험에 붙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이 5회독 이상의 합격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 시험 전날에 이래독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해라. 뭐 시간은 어떻게 세야 되나요? 제일 먼저 이 공부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시간이 이럴 때 시험 전날이 언제인지를 보는 겁니다. 시험 전날까지 뭐 지금 11개월이 남았다, 12개월이 남았다. 그래서 거꾸로 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12개월 동안 50%는 이해를 하고 30%는 이해와 정리를 하고 20%는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월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단위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일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그런 약간의 슬럼프에 그리고 빠지는 그런 리스크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계획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방향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더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이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가이드가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세야 되고 이해 정리 암기 적용의 순서를 지켜야 되고 단권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갈수록 여러 과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 단위 계획, 주 단위 계획을 가장 중요시했는데요. 주 단위에 맥시멈으로 공부할 수 있는 네트로 요즘은 순공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순공 시간으로 봤을 때 하루에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루에 순공 시간이 10시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금요일까지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그 계획을 다 만족하면 이제 공부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토요일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보통 순공 시간이 맥시멈 했을 때 10시간이다. 그러면 금요일, 월화수목금 다 10시간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제 누가 끼어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절려서 잠깐 잤더니 한 4시간 자버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 한 잔 먹으러 나갔는데 산책하다 보니까 몇 시간 지나버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토요일까지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공부 위에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사실 체력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 단위 계획을 저는 가장 중요시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에서 이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 뭐 나중에 사업도 성공한 사람, 뭔가에 성공한 사람들은 잘한 걸 계속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못한 걸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잘한 것만 내가 계속 잘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과가 한계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과라는 겁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못한 게 보초적이 되면서 그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 것들을 메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 내가 뭘 못하는지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뭘 못하는지 남이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를 24시간 이렇게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못하는지를 나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피드백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피드백. 하루에 내가 순공 시간이 10시간이잖아요. 그럼 9시간 공부하고 1시간은 반드시 피드백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한 3, 40분 하고 공부한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체력 관련을 다 했는지 근데 공부할 때 좀 비효율적인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구체화되고요. 처음에는 두리뭉실합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그 구체한 부분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합격권 이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메꾸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는 방법은 꼭 피드백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갈까요? 특가법 공부 방법으로 넘어오면 올해 기출문제 20문제 중에서
뭐 주요 많이 출제되는 분야, 항상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많이 출제됩니다. 특허 요건이라는 파트와 그 다음에 특허권, 그 다음에 심판 이런 파트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판례와 조문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판례, 조문, 그 다음에 기타 이론 실무로 봤을 때 올해는 지문이 98개 정도 지문이 있었는데 뭐 어떤 거 오직 대부분 다 오직 선다지만 뭐 사지선다 내놓고 옳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98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판례가 33개, 조문이 65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보면 조문이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판례가 한 3분, 조문이 판례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매년 조금 바뀝니다. 어떤 해는 판례가 더 많이 나오고요. 어떤 해는 조문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꼭 두 개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문과 판례가 모두 다 중요하다. 1차 시험의 지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 공부 방법 전체에서 전체 보면 이해와 정리암기와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해와 관련된 내용, 조문 정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전체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와 그 다음에 그래서 조문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 정리암기는 목차라는 걸 통해서 정리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적용은 이 객관식 문제제를 풀면서 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잘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 적용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에서 가장 핵심은 조문 정리이고 조문 판례 정리입니다. 조문 플러스 판례 정리. 그 다음에 정리암기에서 중요한 이 방법은 목차 정리이고 그 다음에 적용에서는 객관식이나 뭐 모의고사 이런 것 통해서 내 수준을 측정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문은 이렇게 써놨네요. 산업재산권법의 공부는 조문에서 시작해서 조문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조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면 암기하게 되고 암기하다 보면 또 보이게 되고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놨네요. 이해와 암기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단어의 의미, 조사의 의미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암기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하니까. 근데 암기하다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또 그 암기를 또 하는 겁니다.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요. 또 이해하다 보면 그게 또 암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느 순간 이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기라는 건 비휘발성을 말합니다. 비휘발성 영역에서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해도 암기할 수 있고 한 달 후에 암기해도 암기할 수 있고 뭐 6개월 후에 암기해도 암기할 수 있고 이때 암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문 하나를 암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걸려서 암기합니다. 근데 다음날 암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암기하면 그 다음날 또 암기가 안 됩니다. 근데 또 이해에 기반해 열심히 이해하고 또 암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기는 조문이 중요 조문들이 있거든요. 각 과목, 특허법 같은 경우도 중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격권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 그래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특허법 같은 경우는 제목 및 구조 암기하고요. 키워드 암기하고 서술의 형태로 완결하고 관련 조문을 연결하고 목차를 목차 이걸 나중에 여기까지 조문 암기고요. 이걸 나중에 목차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전체 구조는 특허법 같은 경우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부터 해서 2장 특허 요건 및 특허 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특허료 및 특허 등록 등 제12장 벌칙까지 이 12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은 1조부터 232조까지 있습니다. 1조부터 23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조 같은 경우가 정의인데요. 2조 같은 경우 정의입니다. 정의는 보면 이렇게 1호, 2호, 3호가 있고요. 3호는 가나 다목이 있습니다. 2조는 1호, 2호, 3호가 있고 이 가나 다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스트럭처를 암기하는 겁니다. 2조
2조는 정의이고 2호, 2호, 3호가 있고 3호는 가나다목이 있지. 이렇게 스트럭처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스트럭처 암기할 때 소제목을 그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발명의 정의, 특허 발명의 정의, 실시의 정의. 3호는 이제 가나다목이 있는데 가목은 물건 발명의 실시의 정의, 나목은 방법 발명의 실시의 정의, 다목은 이 제법 발명의 실시의 정의. 일종의 그 뭔가요? 폴더를 클릭하면 또 큰 폴더를 클릭하면 중간 폴더가 나오고 또 이 소폴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트럭처를 암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각각에 대해서 키워드를 암기합니다. 키워드. 예를 들어서 발명에 정의하면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뭐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는 발명이라는 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기술적 사상이다. 창작이다. 고도한 이렇게 네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합니다. 키워드를 암기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두문자를 활용합니다. 두문자라는 건 머리 두자를 쓰는 겁니다. 앞글자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에서 기, 창작에서 창, 고도에서 고 이렇게 두문자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가 자기 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발명의 정의는 자기 창고야.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완결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완결된 문장. 그래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조문을 이렇게 다 처음부터 모든 조문을 이렇게 암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1조부터 232조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10개씩 암기하면 23일이면 다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10개 암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문은 일주일 내내 암기해야 되는 조문. 그래서 모든 조문을 강약을 두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1회독 할 때 암기해야 되는 조문, 2회독 할 때 암기해야 되는 조문, 3회독 할 때 암기해야 되는 조문, 이런 강약을 두는 겁니다. 강약을 두기 위해서 제가 옆에 보면 별표를 쳐놨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없는 거, 별표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렇게 강약을 두고 있습니다. 별표가 많은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허법 같은 경우는 별표 3개 있는 것과 별표 2개 있는 것은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고요. 별표 하나 있는 것과 별표 없는 것은 제목과 그냥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암기해도 충분하게 1차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정의 같은 경우는 별표 2개 있다라는 건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는 이 조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조문을 암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인용 관계, 사이테이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68조에서는 심판 규정의 심사에 준용해서 148조 1호부터 5호 및 7호까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48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148조는 모르면 계속 넘겨보는 겁니다. 조문을. 넘겨보면서 148조가 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 148조가 심판관의 제척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148조 옆에다가는 이 68조를 이렇게 148조 옆에 68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서로 간에 인용관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때까지 넘겨보면서 148조가 심판관의 제척이야. 148조 보면서 68조에서 이 심사에서 심판관의 148조를 준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68조, 93조 이런 사이테이션 관계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문을 한 번 읽을 때 두세 번 읽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조문 간의 연관관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문 간의 연결하기, 연관관계를 나타내기라고 이렇게 관련 조문 연결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까요? 판례는 크게 사실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서 이제 다투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결론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쟁점에 대한 그 결론이 무엇인지 결론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고들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런 것들을 서술해야지만 주관식으로 서술해야지만 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고 1차에서는 결론이 시험에 출제되지만 2차에서는 이 해석 적용, 쟁점 상해에 대한 해석 적용 결론이 모두 다 시험에 출제된다. 그래서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2차까지 대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반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 2차까지 공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너무 또 공부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판례 강의는 결론을 중심으로 하는 판례 강의이고 상반기에 하는 판례 강의는 이 전체를 다루는 강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했던 걸 목차로 연결하는 겁니다. 목차. 내가 내용 정리, 조문과 판례에 대한 내용 정리했던 걸 목차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나눠드린 체계도가 거기에 대한 이 목차이고요. 그 체계도를 가지고 그 체계도 안에서 체계도 전체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이 체계도는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목차는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동일한 관점에서 목차를 쓰면 내용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관점을 달리하면 관점과 내용을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과목은 거미줄 치듯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미가 거미줄 어떻게 치는지 아시나요? 가장 먼저 아웃라인을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그 안쪽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이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변리사 수험생들이 다 이과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안 뺍니다. 왜 이걸 내가 모를까? 열심히 생각합니다. 모르는 이유는 뒤에 있는데 뒷부분을 공부해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뒷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앞부분만 열심히 아무리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황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래독 할 때는 이 체계도만 다 안개도 이 체계도 안에 조문이 1조부터 232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체계도만 안개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도 속에서 이제 이해독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입니다. 1차는 눈으로 보는 공부이고요. 2차는 손으로 쓰는 공부입니다. 눈으로 보는 공부는 OX를 가를 수 있으면 됩니다. 손으로 쓰는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쓰는 공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공부는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OX 보고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공부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체계적인 정리를 하는 게 목차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해주는 게 이제 그걸 이제 좀 강약을 둬서 응답을 해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이제 답안지 손으로 얘기하면 답안지인데요. 이건 스킬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부는 조문 판례에 대한 거, 목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공부, 이 목차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차를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답안지 쓰는 스킬에 대한 공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1차 합격 수준은 사실 목차 정리까지만 해도 되고요.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조문 판례 정리까지만 해도 됩니다. 조문 판례 정리까지만. 왜 아까도 봤듯이 98개 지문이 나왔는데 다 조문 판례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1차에서 2차까지 병행을 한다고 하면 이 목차 정리까지 하는 게 1차에서 2차까지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 붙고 나서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례들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쓰는 스킬, 답안지 쓰는 스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피드백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드백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성공 시간이 10시간에 9시간을 공부하고 1시간을 피드백 한다. 말하면서 피드백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했던 말로 해보는 겁니다. 말로 해보면 내가 어떤 부분은 잘 말로 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말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말할 수 있고 한 30%는 말 못할 겁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30% 정도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한 공부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잘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가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장소에서 그냥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목차에 대한 이해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나중에 제가 그 기본 강의 시간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설명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질문을 받고 이 디자인 상표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으니까 디자인 상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한 5분 쉬었다 디자인 상표와 관련해서 이 김인배 별사 설명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시죠.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TPS요. 실강 TPS 곧 올라옵니다. 실강 TPS 같은 경우는 실강 듣고 온라인으로 일해도 온라인 한번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복습할 때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는 게 또 효과적입니다.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녹음하셔도 되고요. 녹음해도 이제 개인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고 TPS 이 강의 자체가. 그다음에 실강 TPS도 온라인을 한 번 열어줄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실강 한 번 듣고 하실 때 배속을 좀 높여가지고 1.2배에서 1.5배로 이렇게 하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약간의 조언을 드립니다. 네. 실강으로 들었을 때, 네. 온라인으로 일에 들을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바로 올라올 겁니다. 5일 정도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민법 어느 정도 3회도 정도는 해야지만 이제 약간 아는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내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바심을 좀 갖게 되고요. 특허법 강의 들으면서도 반드시 민법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복습에 집중해서 여러 번 하고 나서 특허법 넘어올 수도 있고 특허법 강의 들으면서 특허법의 복습을 따라와야 되지만 민법도 같이 꼭 횟수를 늘려가야 됩니다. 이 복습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휘발성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자마자 복습하면 예를 들어서 한 2~3시간이면 복습한다. 그런데 한 2~3일 후에 복습한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강의 듣는 분명히 알았는데 다시 보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 2~3시간 동안 해도
뭐 한 10시간 해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강의를 듣고 다시 복습하는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놓친 부분이 생기죠. 법이 개정이 되니까 개정된 법은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이제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하시면 되고요. 이제 추록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판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 들으셨나요? 25년도 강의를? 아, 함부라고 넘어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서 두렵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꼭 갖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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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 사는 돈 아끼지 마시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전체 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 공부하는데 책 몇 권밖에 안 되니까 그냥 책 사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냥 사셔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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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5회도 이상을 했으면 기본서로 5회 이상 했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5회도 이상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기본 이론 듣는 게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취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취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취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취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격된 변호사들이 이제 특허 사무소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요즘 기업체도 뽑고요, 변호사.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는 더 많은 상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건 제가 결론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 특허 사무소도 일할 때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뭐 질문 있으실까요? 화장실은 나가시면 이쪽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있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민배 변호사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